6월 학력평가 고2 화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지문 발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홍차라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부터 이 홍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차가 무엇인가 하는 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 우리 녹차와 홍차 다른 나무에서 수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차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언급을 한 다음 이를 바르게 정정해 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녹차 이야기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녹차와의 비교를 통해서 홍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홍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동영상을 활용하여서 점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점핑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게 세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홍차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과 홍차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홍차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홍차 한 잔 어떠신지요? 라고 하며 제안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 텐데요. 문제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발표 화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왜 홍차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발표 화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일화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다음 세 번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발표 화제인 홍차와 관련해서 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홍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무리 단계에서는 장점 언급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안을 하는 것까지만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화법과 작문 지문에서는 토론이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내신 대비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이렇게 주장과 근거 그리고 쟁점까지 다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나무 아카데미 자료를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으로 반대신문 한번 볼 텐데요. 반대신문에서는 지금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 일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답변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반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측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지만 또 사람 판사도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합리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측을 보면은 찬성 측의 말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러한 내용은 입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박을 하는 것 주목할 만한 답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나에서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인공지능 판사가 왜 도입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이 좋은지 찬성 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측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내용 구성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고요. 또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찬성 측, 반대 측, 반반 섞어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판사 업무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이 필자의 결국 최종 결론인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다룬 다음에 이를 절충한 견해를 제시했다 하는 것도 내용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4번 한번 볼 텐데요. 나의 마지막 문단에 대한 수정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지금 살펴보면 이 뒷부분을 덧붙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인공지능 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장문 1번 문제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은 묻고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소셜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했던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소셜 기부를 통해서 실제로 지원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소셜 기부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소셜 기부가 왜 필요한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3번 소셜 기부의 단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드러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3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 기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선한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다음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점을 간단하게, 장점이 훨씬 더 많다 하는 3번의 내용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소셜 기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제시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없고, 마지막 담화 표지를 활용해서 소셜 기부에 참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점 안내하는 것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언어 문제에서는 지문을 통해서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근과 접사, 우리가 자주 연습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 세 번째 단락 개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불규칙 어근이라고 해서 다른 말과의 결합에 제약도 있고 또 품사가 분명하지 않은, 예를 들자면 어근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어근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아름답다, 답다가 우리 정답다처럼 다른 말 많이 만드는 접사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아름을 떼어내면 무조건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정체가 애매할 때 우리가 불규칙 어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단어를 분석할 때 접사가 오히려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은 게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 애매한 것들 일단 접사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혼자 쓰이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어근으로 처리를 하고 얘네들을 불규칙 어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씩 넣어 볼 텐데요. 먼저 지우개. 지우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우다의 지우 그리고 개라는 접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고요.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명사로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B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심술쟁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접사는 여기 쟁이가 되겠죠. 그 다음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단어의 품사를 생각해보면 명사에서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심술쟁이 역시도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그 다음 얕보다의 경우에는 얕다와 보다 라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넣을 수가 있고요. 버선 같은 경우에는 버선에다 덧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어근의 앞에 접사가 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A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드높다의 경우에도 지금 높다에 드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A에 얘가 되겠고요. 마지막 정답다의 경우에는 지금 답다가 붙어서 정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다는 여기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화법과 작문, 언어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2 6월 모의고사 문학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부모하고 임금의 은혜를 같이 동급으로 보고 있고 이걸 다 갖고자 하였으니 70이 넘었으니 할 일 없어 하노라. 부모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안쓰러움이 수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하의 깊이 곰경, 연하고질 천석고왕. 유명한 한자성어죠. 자연을 그냥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고 강호. 자, 연하의 깊이 곰병이 약이 효험이 없어 못 고쳐 자연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강호에 버려진 지 10년이 되었더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성은 임금의 은혜인가 하노라. 자연에서 사는 게 임금의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이구나. 단정을 비껴놓아 오락오락 하는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백구 나오면 거의 99% 확률로 물화일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화일체 백구야 너무 많이 즐겨라. 즐기지 마라. 세상을 알까 하노라. 세상에 내가 있는 곳이 유명해질까 걱정이다. 그 다음 피, 소주, 무저리. 그 다음에 우습다, 어른 대접. 누군가의 어른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좀 그래. 속세 사람들은 초초다, 초라하다 하지만은 더하라.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도 내 분인이 분내사, 내 분수에 맞는 일이니까 하노라.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만족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백상루별공 나 지문입니다. 보실게요.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도치법 사용했고 백상루를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자, 야숙하다 강산이 기다리고 있었던가 만나보고 예전 모두 단기니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는 나있던가 너를 백상루는 일종의 누각인데 그거를 너라고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죠. 고려 예터를 어느 처에 굳혔기에 웅장한 문각이 어제 세운 듯 하구나.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백상로 묘사한 부분 나타나고 거기에 앉아서 돌아봤는데 뭘 봤어? 현판의 옛사람들의 시를 봤어. 이거 보탤 것이 전혀 없다. 무슨 뜻?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 잘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의 모습 경치를 봤는데 마치 묘영산이 바라보여 푸른 병풍 되었도다. 병풍처럼 병풍에 비유를 했어. 그 다음에 보는 게 성곽이야.
성곽. 글을 보다가 그 다음에 경치 보다가 성곽을 봤는데 예, 변방의 방비도 철옹성에 가깝도다. 변방 걱정도 안 합니다. 수비가 되게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약산 동대에 늦은 구름이 다 거치고 창문 열어 젖히고 베개에 딱 기대는데 조는 게 아니라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 풍경 보느라고 되게 바빠. 그 다음에 두 갈로로 내린 물, 그러니까 개천이 누각 앞에서 세 강을 물줄기 되어 감도니까 이 두 갈래로 내린 물을 비유를 했어요. 쌍용이 다투다가 풀어 갈라놓은 모양이로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 자, 중약 넘어가시고 여울이 썰물이 됐어요. 그래서 물가가 옅어졌으니 거기서 말은 캐는 동자,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면서 웃으며 하는가 보면서 주변 풍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도에서. 5월의 산골짜기 현대스쿨입니다. 보도록 하실게요. 나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다. 고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산촌입니다. 춘천에서 꽉 들어가면 나오는 조그만 마을. 그거를 이제 비유했는데 뭉툭한 떡시로 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신례라고 부른다. 집은 그 동네는 되게 가난해. 하지만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 자기 고향을 가난하지만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산골에는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자, 잎이 흐드러질 때가 됐을 때는 선정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라고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뻐꾸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뻐꾸기도 이 냄새, 초목의 냄새는 되게 민감해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 그러면은 한적한 마을이 더욱 그러니까 늘어지기를 그냥 이어적기를 돼버렸습니다. 늘어지게 보인다. 다른 곳은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고 한다. 다른 곳은 이제 산골과 대비되는 공간인데 여기 특징은 도시는 아니야. 논밭 가니까.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논밭을 갈 때 노래가 없어. 그러나 산골에는 소 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서 논반 일에 소를 부를 때면 을의 그 노래를 부른다. 이게 산골, 그러니까 김유정 고향의 특징입니다. 소들도 세련돼가지고 세련됐다 해서 산골 아닌 거 아니죠. 산골 소들 세련됐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해해서 방향 바꾸기도 하고 속도를 느리고 줄이고 순종하기도 한다. 이게 산골의 호를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 산골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골의 음악으로 물소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샘물소리, 시내, 큰내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논에 모를 내는 것도 이맘때가 어떤 거? 새로운 잎이 한창 흐드러질 이런 때 시골에서는 모를 낼 때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모를 내고 나면 농사를 다 지은 것 같이 뿌듯하다라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관련 문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호 구간은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에 보면은 백구가 나오죠.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랑 다르죠. 그러니까 색깔을 떠올리게 하는 거. 백구하면 흰색을 떠올리게 하니까 여기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거 맞습니다. 나에서는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나에 보시면은 감탄형이면 영탄법인데 세운 듯하구나 이런 데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가깝도다 이런 데도 쓰였습니다. 2번도 맞는 선택지고. 그 다음에 3번 다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는 건데 그런 거 없었어요. 3번이 틀렸고. 4번 다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 산촌하고 산촌이 아닌 마을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가에서는 물결이 비단 읽다. 그 다음에 다에 움푹한 떡시로 갔다. 이런데 비유적 표현이 쓰였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독서 사회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근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세금 강세 진행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이행을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알아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십시다.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조건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 특별한 거 없어도. 자, 과세 요건의 종류를 쭉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가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경과 등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 세금 내야 될 때를 결정했을 당시의 법,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그때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돈 내라라고 과세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만 하면 걷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가 확정돼야지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납세 의무의 확정, 개념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이다. 확정돼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납세 의무는 원칙 얘기했는데 예외적으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 이게 자동 확정 방식입니다. 절차 없이 그냥 세금이 딱 정해지는 거.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국가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절차 없이 하는 게 요 세 번째 단락의 자동 확정 방식이라면 네 번째 단락에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자, 요건 두 가지가 있어. 신고 납세 방식하고 부가 납세 방식. 자, 요거는 일단 둘 다 신고서는 제출을 해야 돼. 하지만 이후 절차가 달라요. 신고 납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돈 낼 사람이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이게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 세금 낼 사람이 알아서 납세 의무를 확정합니다. 확정해요. 하지만 미신고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자진신고했지만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뭐 나는 세금을 너무 적게 내게 이렇게 계산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세무조사해가지고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부가과세 방식. 첫 번째 얘기한 게 절차 신고납세 방식이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부가과세 방식. 이거는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 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관청이 확정하는 거.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탈세할 정황이 발견되면 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이거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임으로써 확정 효력을 가리지 못한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통지, 그리고 납세 고지서가 도달했을 때 확정 효력이 발생. 대표적인 게 증여세와 상속세, 이 얘기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앞에 얘기한 이 방식, 어디 가서 부가과세 방식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 의미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책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세금을 조금 내는 거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 잘못한 건데 수정 신고를 해서 바로잡을 수는 있어. 그런데 2년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잘못했어요라고 했을 때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내는 건 아니고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너무 많이 신고했으면은 그럼 세금 많이 내는 거잖아. 그럴 때는 경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 경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 경정은 밑에 뜻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정 청구도 수정 신고하고 똑같아. 그래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 아까 수정 신고할 때는 2년인데, 요 경정 청구할 때는 5년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확정됐어. 그러면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규정으로 미납세금이 먼저 충당.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 환급금이 많으면은. 돌려받는 세금도 있거든요. 자, 이게 그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확정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 소멸된다. 예, 맞는 말이죠. 세금 내면 돼. 확정된 거. 그 다음에 증여세 상수세는 판례의 유예 높아 부가과세 방식으로 유확정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납세 의무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조 또는 지분.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 세금 낼 때 뭐 주는 거 아니죠. 그 다음 과세 표준은 세금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를 말하며 과세 표준의 수령이나 금액 과세 물건이라 한다. 예, 벌써 틀렸죠?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는 과세 표준이 아니라 과세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미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현대소설 파트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머니라고 나와요. 어머니가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까탈부릴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주사 맞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주사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머니가 안 듣습니다. 생에 대한 집착 첫 번째 달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어. 어머니가 젊었을 때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서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도 괴로움을 참았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좀 막대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첩질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방거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을 뜨자 어머니가 생계를 떠맡았는데 어머니가 희생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졌는데 언제부터 달라졌냐? 자식들이 앞가림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특이한 어머니의 냄새, 제목은 향기인데 여기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도 모른다. 근데 함께 살면서 이제 고부간, 시어머니랑 나의 부인, 내 사이가 버그러졌다.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인데 어머니 냄새가 계속 풍깁니다. 이런 냄새가 잔뜩 나. 그럴 때 나는 젊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젊었을 때 어머니 냄새는 되게 향기로웠어. 되게 떨어져 있기도 싫고 마음이 안 좋을 때에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잠이 들곤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아내는 결국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가겠는데 일단 어머니가 한바탕 쏘아대니까 아내가 결국 또 쓰러지고 말았고 결국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아내가 얘기를 해.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젊은 시절 어머니의 힘든 삶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아내가 힘없이 말했어. 근데 아내가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는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아내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네 초 또 아프냐?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목욕은 자주 하세요? 이제 냄새가 지금 논란이 되니까 목욕은 자주 하세요? 물어봐. 그러면서 뭔 냄새가 나? 뭔 냄새가 나? 나한테 냄새 나냐? 그러니까 심하게 냄새 난다고 그래. 이 심하게 냄새 난다는 거는 세대 간의 갈대야. 뭔 냄새인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어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어미가 자식놈들을 위해서 살아온 길고도 쓰인 세월의 냄새인겨.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이 후벼 팠다라는 겁니다. 길고도 쓰디 쓴 세월의 냄새.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여기서 끝은 아니지만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관련 문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여 그러지 않았죠. 병치라는 것은 나란히 제시한다는 건데 이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과거형 썼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어느 시대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를 현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여 작품 속 서술자 여기서 나라고 나오죠. 자신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지문 르케르의 자기 해석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문. 자, 프랑스의 철학자 르케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자기 해석학.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리케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메시스의 삼중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케르가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 그럼 일단 미메시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미메시스의 개념 봅시다.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이게 미메시스예요. 자, 일단 플라톤이란 사람은 세계를 이상과 현실 유명하죠? 이데아 그거. 이상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미메시스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거.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 예술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이 현실 모방품을 또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술은 부정적인 대상이다. 왜?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모방의 형태가 다른데 연극은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모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플라톤, 그냥 까는 겁니다. 현실 모방한다고.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인 플라톤하고는 생각이 달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 예술은 창조적 모방. 그 다음에 감정 정화,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리케르가 받아들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 이게 리케르가 생각하는 미메시스였어요. 그래서 미메시스의 문학을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려고 한 게 리케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리케르는 이 미메시스를 3단계로 생각을 했는데 미메시스 1, 미메시스 2, 미메시스 3라고 되어 있는데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네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미메시스 1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 이게 미메시스 1입니다. 그 다음 특징 나와 있고요. 미메시스 2는 서사적 흐름 속으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 이게 미메시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메시스 2. 그 다음에 미메시스 3. 요거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데, 독자가 독서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고 현실에 비추어 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줄거리를 만들어 보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미메시스 3입니다. 미메시스 1, 2, 3 이렇게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메시스 3에서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리케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정체성의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 자,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면모, 변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 그러니까 독자는 뭔 말이냐면, 독자는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또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형성해 나간다. 영화 볼 때면 주인공이 마치 나 같잖아요. 나랑 막 몰입이 되잖아. 자, 요게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과정이다. 리케르는 자, 서사적 흐름, 미메시스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성화, 이야기가 결말을 해 나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에 나아간다고 보았다. 옛날 예술이나 영화,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자기 삶을 그 등장인물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삶을 반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관련 문제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메시스 3는 리케르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자기 분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메시스 1에서의 행동이 미메시스 2의 줄거리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이데아를模倣한 것, 여기서 틀렸죠. 이데아를 따진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플라톤이었습니다. 3번 틀렸고요. 리케르의 주장에 따르면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자기 해석함, 맞는 말이고,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황운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건 특이하게 주인공, 황운전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나옵니다. 설현과 황운, 둘이 주인공이에요. 자, 황운이 집을 내려본즉 가족이 다 죽었고 동네 사람들 다 도망갔어.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이건 다 진권 탓이야. 진권의 수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산을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말 안 하고 하면 설열이라는 설소저가 나의 분모를 불러서 몸을 보존치 못하리니 생사를 알게 각오하리라. 설소저한테 달리려고 시를 지어서 설현의 후원에다 놓은 다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들어가. 이거 뭔가 좀 분위기 싸하죠. 그래서 노인 따라가니까 높은 벼랑 아래에 노인이 사자를 치니까 사자가 두 번 뛰면 벼랑 위에 올라간다. 사자 조련사입니다. 보니까. 근데 황후는 못 올라가. 그래서 잘 봤는데 벼랑새에 큰 길이 있어. 거기 살펴보니까 백수노인, 여기서 머리가 희단 뜻입니다. 백수, 직업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옥피리를 불게 하는데 황혼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하면서 재배하니까 노인이 사자한테 소리를 쳐. 너 저런 진토미생 평범한 사람이 왜 여기 오게 만들었냐 하니까 사자가 바로 황혼한테 달려듭니다. 그런데 황혼이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오르자 황혼도 뭐 좀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사자를 꾸짖습니다. 아니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명산에 출입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내가 변변치 못하지만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나누라. 사자를 때려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노인이 술법을 벌였어.
그래서 이제 황운이 노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삼형산 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노인이 너 왜 찾아가는데? 황운이 술법 배우려고요. 그래, 노인이 너 그 정도면 랩 충분한데 그러니까 황운이 아무리 평화로운 날이더라도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나 따라오라 하고 얘기했어. 노인이 삼형산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략 전 내용.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이번에 설연, 황혼 말고 설연은 얘도 도수를 배워요. 여잔데. 진권 형제들은 이제 반역을 꾀하고 황제는 설연을 원수, 황혼을 부원수.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토벌케 한다. 그래서 원수가 일단 진영을 어떻게 잡아서 죽였나 봐요. 그래서 죽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권을 잡으려고 해. 그러다가 천서옥각경을 보다가 무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하나씩 대령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군대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인지 몰라도 부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이 됐는데 진권한테 얘기를 해요. 아마 비가 올 것이고 수시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비가 와. 근데 원수가 모래를 가져오라고 했잖아. 부대를 가져오라고 했잖아. 모래 담은 부대를. 그래서 수시대에서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 넘친다. 성 안에 큰 뇌물이 나오지 못해서 수도를 막아버리니까 성 안이 점점 물로 차고 있어. 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진권이 놀래가지고 물을 피했는데 그게 돼야 말이지. 자, 그래서 진권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전성잔 양달이라는 사람이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배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진권 부하인데 진권을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달아났는데 원수가 일단 마검불을 트고 성 안에 청도기를 세워 백성을 위로하고 10만 명 데리고 진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청홍성에 진권이 도망갔는데 설연이 밑에 있어가지고 진권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원수는 그 지도를 보고 여차여차 하라. 이게 문어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결국 진권이 배수진을 치고 쌓았는데 원수가 그러니까 설연이 얘기하기를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으니 좋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포위는 했는데 도망갈 길을 열어줬어. 그래서 진권이 글로 도망갔어. 그래서 원수가 그때 달려가가지고 진권 잡아라 하면서 결국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권은 효수 죽이고 진권은 수도로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 회군했다. 결국 진권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령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황운전 문제입니다. 1번 보실게요. 1번 진권은 성이 물에 잠겨서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맞습니다. 수공을 해가지고 원수가 수공을 해가지고 성을 물에 잠기게 했죠. 그래서 도망가고 맞고요. 2번 진걸은 웅주를 버리고 달아나다 원수에게 사로잡힌다. 맞습니다. 진걸은 웅주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오주라는 곳에서 사로잡혀요. 2번도 맞고. 3번 양단은 진건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고 진건을 구해 달아난다. 맞습니다. 전선 치벽척으로 진건을 구해서 동쪽으로 달아났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황후는 청의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삼형산 도인을 만난다. 틀렸죠. 청의동자가 삼형산 도인을 만나도록 황후는 도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노인 부하야. 노인의 그 시종을 드는 아이일 뿐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진건 형제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맞죠? 맞습니다. 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80만 대군한테 부대를 준비하라 한 거지. 5번도 맞습니다. 자, 기술지문 태양전지 관련된 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특성과 구조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기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데 태양전지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얘는 좋아. 효율도 좋고 수명도 길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가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기태양전지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가격은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지만 변환 효율이 낮고 사용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단점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거는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비율이 높은 거. 이거를 이제 요 기술이 요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 끝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단락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가 나옵니다. 뭐 양이온이 있고 가운데 작은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이 존재하는 큐빅 구조, 그리고 이거의 특징,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면서 장점 얘기했습니다. 장점 얘기했고, 이온들이 있는데,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의 유기양이온, B의 무기금속 양이온, X에는 음이온, 이렇게 오는 게 페로브스카이트야. 그래서 A, B, 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때에는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좋은 거죠. 좋은 거라는 거. 효율 좋아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이 태양전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층은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거. 첫 번째가 투명 전도성 산화물층. 그 다음에 전자수송층. 그리고 전자수송층. 자, 얘는 그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만드는 전자를 TCO 층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층. 그래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만화 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전자수송층은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건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 TCO층에서 전자수송층을 간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층에 가서 흡수되면은 자, 여기서 전자가 이탈하게 되면 전공이 만들어지는 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전공 수송층, 이거는 이제 전공을 수송하는 층입니다. 전공을 수송하는 층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후면 전극으로 수송을 해요. 전공 수송층은 이 전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거. 그러니까 전공 수송층 거쳐서 전공이 후면 전극으로 가겠죠. 후면 전극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후면 전극이 하는 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각 전자와 전공이 양쪽 전극에 도달하면은 회로가 형성되고 전류 흐름이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발전을 하는 원리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뷰나에 사용이 가능하다. 장점은 있는데 다만 나온 거 보니까 단점 나왔어. 일단 변환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고 수명이 좀 짧고 소재가 친해지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산화물 유리 기판은 빛의 투과율이 높지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건 3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빛의 투과율이 높고 전류가 잘 흘러요.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유기 태양전지이다. 이거 따로따로였지? 따로따로였습니다. 유기가 아니라 무기. 예, 실리콘이 무기, 그 다음에 유기 태양전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형태 조절은 가능하나 색채 조절이 불가능하다. 아니, 둘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형태도 곡면으로 제작 가능하고요. 4번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재의 집합체이다. 예, 요게 답입니다. 자, 5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사용 수명은 길지만 여기서 X 나오지. 사용 수명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짧아요. 그래서 2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화 꽃피는 시절 현대시 파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여기서 나가 의미하는 거는 뭐 여러 꽃나무 가지가 될 수 있고 꽃 껍질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화자인데 사람은 아니고 의인화로 사용한 대상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꽃이야.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잔잔한 웃음을 되려 하셨지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당신은 꽃은 항상 피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다. 꽃나무 가지나 꽃껍질 안에 쌓여 있음을 의미하는 거. 나가 사람 아니라고 그랬지. 당신은 날 무르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꽃이 이제 나뭇가지나 아니면 껍질 밖으로 나오고 싶은 거.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몸이 아주 나는 이제 찢어지겠죠. 뭐 나뭇가지든 껍질이든 다 찢어지고 터지고 이거를 이제 시련으로 나타냈습니다.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뭐 아프니까 울고 싶고 토하고 싶지만 꽃이 나오니까 그건 웃고 싶은 거겠지. 벌컥벌컥 물삽을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은 배탄을 내지만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해. 왜? 꽃이 나오려면 내가 다 찢어지고 터져야 돼. 너무 아파. 마치 뭐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그 힘든 거 아픈 거. 굳은 살가죽에 불 땡기니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도 있고 다시 태어나니 이건 꿈 같습니다. 뭐 이거는 긍정적인 거.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꽃이 피어나고 싶어서 계속 난리를 치고 있어. 발을 구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성국의 꽃피는 시절입니다. 다음 질문 저수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적게 하는 법이 없다. 누가? 저수지가. 자, 저수지는 이제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냐? 저수지에 비치는 자연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것들을 적게 하는 법이 없다? 포용의 이미지입니다. 저수지는 포용. 모난들맹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 안 하고, 검은들맹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낸다는 뜻이고요. 산이고 구름이고 나무며 새, 그러니까 큰 존재들이든 작은 존재들이든 들어와도 어느 것 하나 상처받지 않는다. 저수지의 포용력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기를 다 읽기를 하는 건지 참 많은 존재를 포용하는 저수지. 왜 쉴 새 없이 계속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하늘까지 다 받아들여.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속이 참 깊다라는 거. 저수지의 포용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가와 나는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나는 모두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을 포용하는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서 포용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번에 1번.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을 표현한 것이겠군요. 여기서 근데 희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굳은 살짝 중에 불을 땡길 일은 꽃을 피움으로써 느낄 수 있는 쾌감이 아니라 그때 느끼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변태도 아니고. 3번. 나에서 모난 돌멩이나 검은 돌멩이를 모난 파문이나 검은 파문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면 모두 사랑으로 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상처를 주는 존재까지 다 사랑으로 품어요. 4번. 나에서 저수지가 하늘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저수지가 받은 상처? 아니죠. 자, 뭐든지 다 포용한다는 뜻이고 5번. 가에서는 내 안에서 꽃을 뱉어내는 과정. 나에서는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5번이 답입니다.